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12월 대선 고지를 향한 삼각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범야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이제 대선판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간 3자 구도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초반 대선 판도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후보 간 접전이 계속되는 만큼 대부분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대권을 거머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시사난타 H 48번째 시간, 오늘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18대 대선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교수는 정치 수의신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를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시사난타 H를 녹음하는 오늘이 목요일 9월 20일인데요. 대선을 딱 90일 남겨둔 날입니다. 어제 안철수 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이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야 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안 후보, 문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후보들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그 역사인식 논란이 일고 있고, 또 홍사덕, 송영선 전 의원에다 친박 이재영 의원까지 줄줄이 측근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야권으로서는 단일화라는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눠 가질 수 없는 권력의 속성상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텐데요. 동상이몽의 두 후보가 손을 잡을지 등을 돌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이계성 수석 논설위원과 함께 막이 오른 18대 대선의 판도와 대권 고지를 향한 대선 후보들의 시대정신, 그리고 각 후보들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이 자리에 이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방송으로 그 선언문 읽는 거를 보셨나요? 네, TV로 중계되는 걸로 봤어요. 네, 어저께 그거 대부분 기자들이 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봤고, 또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화면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내용이 공허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요. 막 개봉 박두 그런 기분이었는데, 선언문을 읽기 직전까지도 과연 안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계속 출마를 하겠다, 아니면은 또 뭐 지난번 박원순 그 시장 후보처럼 아니면 누구를 지원하겠다, 이것이 끝까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물론 어디다 걸래, 출마 선언할 거로 보는가, 아니면은 누구를 지원할 거로 보는가,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건다면은 물론 나는 출마 쪽이다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10%, 1%의 가능성은 늘 네.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판을 이끌고 온 것도 상당히 고단수가 아닌가, 뭐 그런 네. 생각이. 그 기자회견 형식을 놓고도 좀 이제 그 여러 해석이 많았는데요.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좀 있나요? 우선 뭐 키제감과 비슷한 궁금증을 막 유발시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달랐고, 뭔가 좀 일반 정치인들은 선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도 크게 긴장되지 않는데, 안 교수는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처음에 그 얼굴이 굳은 상태로, 네. 그게 어제 선언문을
직접 어디 프롬프트를 보고 읽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외워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문서를 보고 하지는 않았어요. 양쪽에 프롬프터가 있었어요. 2개의 프롬프터가 그거에 있어서. 대해서 모르고 외웠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할 때. 그래서 좌우 그래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프롬프터를 보면서 해서 그것도 좀 다른 방식이어서 종이가 없어서 그게 상당히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만약에 외워서 했다면 긴장해가지고 네. 본인이 처음에 또 떨기도 해가지고 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그런 수도 있겠어요. 느낌을 줬어요. 근데 좀 후반부에 가서는 아주 네. 표정도 자연스럽고 그 말투가 정치인 말투가 아니어서 그것이 좀 오히려 신선감을 주고 오히려 신뢰감을 높인 요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철수 교수가 워낙이 정치 전문가들이 아니라 좀 네. 약간 아마추어들을 모아서 그 일을 도모한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 아마추어들의 솜씨치고는 상당히 상당히 치밀하고 네. 그 연출을 잘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그 문구로 끝을 맺은 것도 좀 그것도 특이해요. 잘 어저께 또 그게 한참 트위터에서 그런 자기 또 전공 역시 그것도 노린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는데 IT 사이버 이 문제 잘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하고 된 걸 내고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비전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거론되는 타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이미 이제 출마 선언 다 했잖아요. 그때 했던 것들은 조금 굉장히 좀 물론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타임스퀘어에서 뭐 하고 이런 장소나 이런 게 좀 특이한 곳에서 하긴 했지만 그 문구 자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식상한 그렇죠. 느낌이 좀 들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저를 거에 믿어 주십시오. 뭐 이런 호소 형식의 네. 선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떠셨나요? 처음에 보면은 낡은 정치에 대한 좀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이제 후보라고 우리가 불러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부름을 받고 나갔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그 투사된 국민들의 정치 쇄신 열망. 그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거든요. 본질이긴 지금.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정치 쇄신을 해놨었던 것 같고 자기는 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은 그 전리품 그러니까 네. 공직을 그 부분을 전리품으로 많이, 네. 쓰지 않겠다 하는 거. 자기는 빚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대목이 가장 이렇게 와닿던데 그거는 아주 복선이 있는 표현인데 네.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 기반이 없고 정치적 그쵸. 경험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죠. 안철수의 최대 약점인데 네. 그것을 그렇게 포장을 함으로써 최대 강점으로 지금 변화시킨 그런 네.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제 송영성 의원이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녹취록이 거기 보면 뭐 대구에서 6만 표가 나오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차관급 자리가 5,000개가 생긴다. 뭐 내가 원하는 건 국방장관인데 뭐 차관도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어저께 한 게 막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리 나눠 먹기에 대한 어떤 혐오 막 이런 것들이 딱 있는 와중에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마치 노린 듯이 맞아떨어질 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일보 칼럼에 안철수를 돕는 손길들이라는 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지만 그 칼럼 내용은 실제로 그러니까 안철수를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안철수를 검증 공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철수 뒷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경찰도 있었고 또 검찰이 또 수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이나 또 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수사하면 결과적으로는 안철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엑스맨들이죠, 엑스맨들. 그런데 어제 보면 결정적으로
송영선 전 의원이 안철수 서포터스가 돼버린 도우미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3시가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간의 보도가 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좀 넣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순발력이 그걸 보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순발력.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엔 근데 그 생각을 전부터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현 정부가 사실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공기업 사장한테 사표를 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사람 안 치겠다. 그러니까 물론 전에도 이제 임기가 끝나면 자기 사람은 안 쳤지만 이렇게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 사표 받고 안 친 경우는 그렇죠. 거의 너무 없어요. 세심하게 역대 하셔서. 정부가 다 그것을 했는데 그때 이제 DJ 정부 때는 333,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3분의 1은 자기 그 선거 때 공을 세웠던 사람, 그 3분의 1은 뭐 내부 승진, 또 뭐 3분의 1은 그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배분을 물론 그 말대로 그게 정확하게 되는지는 지켜지지 않지만 적어도 그걸 모르겠지만. 추구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라도 네. 보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전혀 그런 눈치 안 보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확 사표를 받아버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 안 물러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 총리실 그 공직기관실 그렇죠. 그걸 사찰까지 시켜가지고 해서. 사찰해서 사찰했지. 물러나게 하고 고소하고 무슨 배임 뭐 맞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무슨 배임 혐의 뭐 횡령 막 이런 걸 해서 고소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로 이렇게 판결 났지만 이미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그래서 명예훼손까지 하고 정말 고초를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함열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특히 그거를 이제 이제 이명박 그 후보 시절에 그 이명박 그 후보 주변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결국 그 정권을 창출한 데 정권을 잡은 데 그 사람들을 다 챙겨줘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사 문제가 다 생기고 그러니까요. 또 자기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고소용 그쵸. 이런 문제 다 네, 거기서 고소형리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들은 그 부분만 조금만 자극을 해주면은 그 MB 정부에서 발생했던 그 인사, 자기 사람 챙기기, 또 뭐 회전문 인사지, 온갖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가 겨냥한 것이 돼가지고, 아마 그거는 연설문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굉장한 얘기거리가 되고, 추석이 그리고 다가오는데.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뭐,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선 그 안철수 후보 주변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물론 본인들은 참여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랬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안철수 후보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조직에서 하는 사람들 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희망할 수도 있지만은 안철수 만약에 후보의 입장에서 굳이 뭐 챙겨줘야 돼 챙겨줄 이유가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빚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딱 그거고. 그렇게 미리 또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바라지도 마셔 뭐 약간 그런 그런 경고가 이미 됐죠. 이미 사전 그 경고가 된 셈이고 네. 또 이제 그게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바로 이명박 후보 때 벌어졌던 일이 지금 박근혜 후보 주변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소년 어저께 사건은 이제 네. 그 대표적인 건 쓰고 박근혜 주변에 많이 그 포진해 있는 몰려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과거의 구태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몰려들고 뭐 정중길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구태로 네. 끝나고 말았지만은 뭐 어쨌든 그건 그렇게 박근혜 사건 후보가 해보라고 원하는 하는 것은 거죠. 아니겠지만은 구성원들의 박근혜 후보를 돕고자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속성 또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이 과거의 그런 대가를 바라고 참여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이쪽은 이제 그래서 새로운 정치, 대가성이 없는 정치, 전리품으로 대선 승리를 전리품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조가 오히려 선명하게 부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은 구태가 더 드러나는 그런 이중의 효과까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냥 선언문을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진짜 치밀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문장 하나하나가 약간씩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겠구나 이런 식의 느낌. 근데 네. 반면에 그거는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물론 후보만을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거긴 하지만 후보 본인보다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그쵸. 보고 그렇죠. 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이다, 내각 구성은 어떻게 그럼요. 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짐작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안 후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태고 그렇죠. 어제 그 모습을 보인 뭐 작가 조정래 선생이랄지 아니면 뭐 그 시민단체 몸담았던 하승창 씨나 이런 이현재 분들은 전 다 장관. 이현재 예. 전 부총리 그 부분이 좀 이제 네. 그 공직 경험을 가지고 뭔가 안 후보한테 어떤 안정감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병풍 역할을 한 셈이죠. 이제. 근데 이제 뭐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없다고 거의 없는 봐도 것 같아요.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어떤 대선 후보를 그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메인 디시일 뿐이지 많은 밥상에 그 중요한 요리로 올라오는 것이고 밥상에 여러 반찬과 이제 음식들이 차려지게 되는데 그거는 그걸 한꺼번에 함께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가? 그건 나는 또 조금만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챙겨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야말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드림팀을 뭐 내각이든 뭐 여러 국정의 각 주요 포스트에도 드림팀을 구성할 수가 있다. 안 후보를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이고 어제 뭐 절품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철수 교수가 정치 경험이 없고 정당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약간은 좀 우려하는 의구심 갖고 대목이-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치가 이미 그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청와대에 자리에 앉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자리가 누구가 앉든 간에 일단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국태 정치,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약간 뭐랄까 환멸, 혐오 이런 거를 조금 느꼈거든요. 여태까지 해온 행보도 되게 기존의 정치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고도로 계산된 것일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워낙 구체 정치된 환멸을 자기한테 그걸 느끼고 그걸 자기한테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욱더 강조하다 보니 정치권과의 어떤 관계를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엄연히 상권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 국회라는 데서 법을 만들고 또 4년마다 이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법도 만들고 뭔가 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국회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MB 정부의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에 문제점을 느꼈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갖고 있었고, MB가. 그리고 뭐 어떤 야당과도 뭐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일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 좀 그런 것에 문제점이 됐었잖아요. 거의 극대화되는 건 아닌가, 안철수에서는. 그런 얘기도.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를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의회가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행정부보다도 의회가 더 중요하다.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자신이 옛날 뭐 기업에 있을 때나 이럴 때 그때 정치인들한테 당한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쪽을 멀리하고 내심으로는 경멸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의회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아직은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단일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 또는 하여간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그 민주당을 여당으로 해서 정치를 펼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럴까요? 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되기 전까지만 무소속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단일화가 되면 만약 단일화가 되면 입당을 할 가능성이 오늘 있다. 그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철저히 자기 쇄신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정치 쇄신을 가장 중요한 지금 명분으로 내세웠고 자기가 그 대선에 출마한 가장 중요한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만약 민주당이 구태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거기하고 손을 잡거나 아니면 거기 입당한다 하면은 이거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는 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뭐 단기간에 뭐 정당이 뭐 환골 탈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민주당과 손을 잡거나 뭐 입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명분을 자기 쇄신을 통해서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또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들 간에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국민들 또 그 대목에서는 진짜 그 정당하고 담 쌓고 혼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고 무소의 뿔처럼 그래서 오히려 정당하고 손을 잡도록 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상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시는 분이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거기다가 여론을 조성. 그 단일화에서도 국민의 그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정당 쇄신하고 국민의 의사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바로 그게 그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그래도 이 관심거리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뭐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관전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 결국 선거라는 거는 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아무리 뭐 두 사람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완벽하게 쏠린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 뭐 단일화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박근혜 후보가 훨씬 지금 뭐 유리한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거기는 아주 강고한 그 보수 지지가. 그렇죠. 뭐 100%의 지지를 보내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에서 나와서라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과연 둘이 나눠져가지고 승부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아마 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죠. 거의 필패다라는 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약 가능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3자 대결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알 것이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단계에 가면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결단을 이제 내려야 할 그런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올 것으로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인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내가 죽어도 대통령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 다. 네, 두 사람 다 그래요. 물론 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대통령의 꿈이 있어서 그걸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해 왔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근데 그거는 자연인이 지금의 오늘의 안철수 후보가 오기까지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지나친 억측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안철수 교수는 자기가 이 IT 산업, IT계에서 이렇게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성장하는 그 분야인데, 보니까 자꾸 구체제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그건, 그러니까 뭐, 대기업, 그래서 무슨 뭐, 삼성 동물원, 뭐, LG 동물원,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구체제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뭔가,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을 텐데, 그것을 내가 대통령으로 돼서 이걸 바꿔보겠다. 이 생각을 나는 일찍부터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자기가 뛰어들겠다. 국회의원이라도 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불행한 사건.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안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야, 내가 꼭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은 아니겠다. 뭔가 지금 사회가 굉장히 잘못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죽음으로 몰아간 뭐가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그러면 남한테 해주고 남이 해달라고만 바라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된다. 나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쭉 그동안에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그 말이나 이런 걸 쭉 추적을 해보면은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총선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때도 자기가 그 총선을 대선의 징검다리로 삼겠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사람을 수수하게 두 분 다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좀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늘 좋은 면을 선의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좀 지적을 받는데 어쨌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것이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 본인의 의지는 의지보다는 어떤 상황이 나는 꼭 내가 대통령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지만은 꼭 내가 해야 된다면 그건 받아들이겠다. 이런 나는 자세가 아닌가 두 사람 다. 그래서 어느 국면에 가서는 상대방이 더 유리하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충분히 양보를 할 수 있다고도 보고 그런 경우에 꼭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또 경선판을 벌인다든가 그러지 않고라도 충분히 서로 그러니까 합의해서 단일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본인 생각은 그렇더라도 이미 그 두 사람 주변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의지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실 지금 딱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적어도 10월 이후 지나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의 선의를 잘 안 믿어서 그런지 둘 다 이렇게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른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자 했던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병이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냥 그런 류하고 다른 류의 인간군이라는 거지. 나는 그거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상황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 새누리, 반 MB 층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단일화해야 된다는 이 그런 압력이 있을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젊은 층이 점점 이번 대선만 그렇게 좀 관심을 보이나 싶은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말 재밌는 걸 봤는데 제목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뭐냐면 주얼리라고 별로 이렇게 잘 인기 있는 그룹은 아니거든요. 여자 그룹인데 주얼리하고 소녀시대에서 태연이 이제 솔로로 음악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노래를. 그래서 그 세 팀이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최종 1위가 누구냐, 이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주얼리는 3,400점인데, 소녀시대는 3,200점이고, 태연은 3,300점인가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소녀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인기가 없는 주얼리가 1위를 했다. 이게 바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다. 소녀시대가 갈라져서 이런 굴욕을 당했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패러디 사진까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젊은 층에서도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일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여권의 확정된 후보, 박근혜 후보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워낙 강고한 지지층이 있고 지금 40%의 어떤 그런 지지율 항상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사인데 하지만 최근에 좀 지지율이 조금 빠졌어요. 그 이유가 역사인식 논란 때문인데 이게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장벽 같은 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뒤에 캠페인을 잘했어요. 네. 국민 대통합 행보를 했죠. 행보를 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가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도 가고 이호 여사, 권양숙 여사도 찾아뵙고 해서 그런 것이 참 보기 좋았고 또 뭐 안대희 전 대법관, 대법관 물론 이제 대법관 처신, 대법관이 바로 자리를 그만두고 거기로 간 거에 대해서는 캠프로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인사를 영입했다는 게 좋은 인사를 그러니까 좀 광폭적으로 행보를 하고 좋은 인물을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지지도가 좀 올랐죠. 물론 기대했던 만큼 컨벤션 효과가 팍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그것은 박근혜 지지도가 이미 높기 때문에 한계 효용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이제 감안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지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인식 문제, 뭐 그 인혁당 사건에 대한 그 두 개의 재판이 있다, 뭐 판결이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물론 또 유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계속 대해서 역사에만 거기에 이제 거기에 발목이 잡힌 셈인데 물론 본인은 언제까지 사과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스러운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뭐 정말 확실한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뭐 이렇게 한번씩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지. 박근혜 후보나 그 새누리당 진영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연상이 됐냐면 일본이 연상이 돼요. 일본이. 왜 아직도 자꾸 사과하라고 하냐고. 지금 딱 그렇다고 지금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냐. 지금 뭐 일본의 분위기가 딱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오버랩 된다고. 이것도 박근혜 후보한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상 또 박근혜의 같은 상당히 결단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문제여서 그렇게 정말 국민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박근혜 후보가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 눈높이가 안 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박근혜 후보가 그 부분을 빨리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소의 의무가 있는데 군사 쿠데타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특히 뭐 인간의 거의 자유권을 완전히 무시한 유신 헌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후보의 입장에서 좀 뭐랄까 극복해야 되는 그런 거지. 이거를 언제까지 자기가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뽑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걸로서 뽑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진짜 되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게 소위 박근혜 후보 말 맞다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좀 주와 종을 잘 엮어가면은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맞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연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야권으로서는 박근혜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오히려 유리하죠. 네. 아니 사실 최근에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좀 계속 미적미적거린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많이 반감되는 느낌이었다가 그 유신부터 그 쿠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신에다가 특히 판결이 두 개가 있다. 딱 이렇게 인혁당 사건 거기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냥 연타석으로 사람들이 거의 진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느꼈어, 진짜. 이미지가 이제 과거의 틀에 자꾸 갇히는 거죠. 박근혜 이꼴 박정희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유신. 그리고 과거에 안 그래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미디어에 계속 등장하게 되면 박근혜 후보는 링에 오른 지가 한참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더 심해질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좀
굉장히 큰 대선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쓴 것 중에 마지막 문장, 네. 그 뭐 미래가 뭐 이미 와 있는데 아직 뭐라고 그랬죠? 지금 풀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게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미래와 등치시키잖아요. 네. 그게 되게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 있는 박근혜 후보와의 어떤 차별화를 되게 부각시키는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 과거사 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그 50대, 60대 지금 그 우리 지금 세대 대결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50대, 60대는 별 영향을 안 미쳐요. 네. 그거는 이러나 저러나 그거는 박근혜 지지로 하는데 문제는 제일 이제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40대. 네. 근데 확실히 40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영향을 30대도 영향을 받는 건 30대가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진보적인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히려 30대는 또 뭐 박근혜 이미 또 완전히 사과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럴 거고 오히려 20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20대 그렇죠. 약간 보수 성향이 좀 있는데 너무 과거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젊은 이미지와는 좀 동떨어지게 되니까 또 그런 과거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간 박근혜 후보는 그때 뭐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느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자꾸 그 주변 측근들의 그 비리가 거의 뭐 오늘의 오늘 하나 뭐 내일 하나 막 이렇게 거의 그냥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박근혜 후보의 그런 그 올드 세대 이미지에다가 이 부패 이미지까지 더 씌워지면서 굉장히 지금 그 위기 박근혜 특히 이번에 나온 위기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홍사덕, 송영선 이런 의원들은 친박으로 이렇게 딱 분류됐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근데 여기에서 뭐 그 개인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뭐 탈당, 뭐 제명,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과연 이게 물론 이제 가장 빠르게 뭐 행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박근혜 후보나 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만약 그 의심만 받아도 혐의만 있어도 자른다는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꼬리 자르기다. 그런 이제 민주당 쪽에 야당 쪽에 그 비난 그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무책임하다는 느낌. 혹시 옛날에 현영이 의원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영이 의원은 물론 뭐 본인의 돈이 사용됐으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현기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르고 본다. 그것은 박근혜 대선가도의 장애물이 될 것은 그것이 뭐든 간에 잘라내고 본다. 이거는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그게 한두 번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총선 때 장사를 얼마나 해먹었나.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들이 말만 이런 건지 뭐 진짜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박근혜 후보가 게다가 진짜 뭐 지금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나오니 되면 어떻게 해먹으려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2008년도에 그 한나라당 공천 파동 때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항상 유체 이탈이야. 자기 분리. 근데 사실 이 상황이 그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정치인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 나는 좀 정치부를 오래 출입을 해서 난 그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쪽이다. 나는 모든 부분을 좀 선의로 해석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잖아요.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저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오세훈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은 분명히 출구는 있는데 입구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고 그래서 합법적인 입구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여의도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이 선거판에서는 저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큰 문제다. 이게 바로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구태정치의 표상처럼 얘기가 되고 거기에 부패까지 겹쳐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지금 안 통하는 측면이 있죠. 박근혜 후보를 우리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측면, 뭐 과거만 얘기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또 나름대로 그 안정된 신뢰 원칙을 그동안 쭉 주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일정한 발판을 구축을 했고 그거는 원칙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인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분명히 강점이고 큰 장점이 있죠.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진정성도 또 다른 진정성도 어느 정도 그 서두에 선의로 뭐 본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처음에 그 이렇게 대선 행보를 시작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뭐가 있느냐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이라는 거 외에 뭐 무슨 국정 경험이 있냐,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소위 또 뭐 수첩 공주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 지난번 대선 때,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하고 17대 대선 때, 2007년 그때 한나라당 그 경선 때 이미 박근혜 후보하고 직접 얘기를 나눈 그 당원들은 다 넘어가요, 박근혜 쪽으로.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는 그 당시 이명박 후보가 앞서서 결국은 당내 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기고 그 여론조사 이쪽에서 이명박 후보가 이겨서 결국은 경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도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몇 선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오래전부터 중요한 국가의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왔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 박근혜 후보가 2002년인가 그때 저 평양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난 때 그런 것 등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굉장한 자산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것을 갖춘 후보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역량이 또는 그런 또 박근혜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또는 그 방법들이 과연 그 이 시대, 그러니까 21세기 지금에 이제 맞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이쪽 편에 있는 그 안철수 후보하고 가장 크게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 후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문 후보도 보면은 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다는 거 외에는 딱히 드러나는 거는 없어요. 뭐 국정을 크게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한번 하려고 내정까지 했지만 그 검찰 쪽 법조계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말았고 그런데 물론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을 총괄해봤다는 것은 그건 상당한 경험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뭐 국회의원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여전히 그런 정치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캐스천 마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 후보가 그 민주당 경선을 시작하고 또 후보가 된 뒤로 하는 이 행보를 보면은 이게 간단한 남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떤 거 보면 좀 그러신가요? 그 중에서 참 내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때 그 고향 원더스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 김성근 감독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그거는 가서 본인이 그 옛날 경희대학교 시절에 뭐 학년 과 대표 선수가 됐고 뭐 학년대항에서 뭐 우승도 하고 뭐 그랬고 또 뭐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그 4번 타자였대요.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선수들과 어울리고 김성근 감독과 왜 김성근 감독이 그 다른 유명 구단을 가지 않고 그 고향 원더스를 간 그게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이거 패자 부활.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패자 부활의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그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와 또 그림 이걸 잘 조합을 시키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올림픽 그 런던 올림픽 직전에 태릉 선수촌 가가지고 유도복 딱 입고 그리고 나서 물론 유도를 배운 적은 없대요. 근데 원래 이제 그 특전사 공수부대 할 때 이제 격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코치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왕기춘 선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기춘 교수를 업어치기로 이렇게 넘기는 그 사진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이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은 가면은 그냥 선수 격려하고 악수하고 뭐 그런 정도로 끝났는데, 그 전에 가서 처음에 이제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격파한다든가, 어제도 그 수해 현장에 가서 일반 후보는 그냥 수해 현장 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본인이 하더라고요. 물건을 나르고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사진도 그 청소와 네. 같이 청소하는 모양. 네. 또 물론 문 후보의 그게 그 감각일 수도 있겠고, 뭐 주변에서 코치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참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메시지와 뭔가 하여간 그러면서 이 강한 남자라는 인상을 줘요. 그리고 혹시 그 부분은 약간 여자들한테 반감을 주고 있으나 어쨌든 약간 마초로 네, 보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해서 이게 강함과 이 부드러움이 절제된? 좀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캠페인에서는 지금 그 새 후보 중에서는 단연 나는 문재인 후보한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대목에서는.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어디를 가느냐, 행보가 곧 이제 메시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독립구단 고향 원더스 간 거랄지, 뭐 수해 현장에 가서 정말 그냥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접 정말 복구에 나서는 거, 이런 게 진정성도 주면서, 예, 그리고 또 진정성. 특전사 출신임을 또 10분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사진 공개된 거, 네. 뭐 이건 다 지난 얘기지만은, 그 안철수 현상의 최대 피해자가 나는 그 문재인 후보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내 가지고 대선 주자들, 거론되는 주자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다 한 자릿수 중에서도 낮은 자릿수에 위치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걸 계기로 해서 오르기 시작하고 두 자릿수로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콘서트하고 막 해서 한참 잘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 안철수 이 건이 터져가고, 그때면서 바로 쳐졌어요. 만약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그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미 그때부터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의 중요한 후보로 상당한 두 자릿수 지지도를 굳히는 그런 후보가 됐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그 벌어진,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1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조금 직전까지 상황에서 그 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였어요. 박근혜 후보가 최대 수혜자였다. 네. 그거는 조금만 우리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 박근혜 후보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별 저항 없이 새누리당 후보로 된 거, 이거는 오세훈 그 건 이후로 쭉 진행돼서 한나라당이 엄청 죽을 쓰게 되고, 국민들의 거의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뭐 그 디도스 사건 터졌지. 그렇죠. 또 거기에 또 뭐 그렇게 되면서 박희태 국회의장 맞아요. 그 사건도 있었죠. 돈 봉투 사건이 터졌지. 그것도 다 그 오세훈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오세훈 그 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내주고 그 선거가 되면서 박원순 현상이 나타났고, 선거를 치르면서 그 선거에서 디도스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때 그것도 대통령 그 사저 문제도 터졌었고. 그렇죠. 사저 문제도 거기에 덧붙여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이거는 박근혜만이 오직 새누리당을, 유일한 사람이다. 당시 한나라당을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친이계조차도 그 토를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갔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재창당을 해야 되느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논쟁 속에서, 그거는 전당대회를 하면은 결국은 또 돈을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박희태 돈복 사건을 얘기한 고승덕 의원이, 그러니까 고승덕 의원이 뭐 그걸 들고 나온 게 또 뭐 무슨 의도가 있냐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서울경제신문에 한 달 전에 그 로타리 이렇게 쓰면서 썼는데 전혀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쓰면서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하면은 결국 이렇게 돈 선거가 되기 때문에 좋을 거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맞았어요. 그때는 저도 그때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이거 민감한 얘기인데, 물론 우리 정치부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런 큰 그 당내 행사에서는 돈이 돌아다닌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아요. 네. 알지만은
그것을 그냥 바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고, 물론 또 증거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종편의 한 이제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걸 들고 나와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고승덕 의원한테 그걸 질문하면은 질문을 받고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슈화가 됐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또 한나라당이 큰 타격을 입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과정에서 오직 박근혜밖에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모든 부분이 다 흘러갔고 총선 그래서 정권을 이음받아서 총선에서 뭐 손수조니 뭐 또 김종인이니 뭐 천둥벌거숭이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 쇄신 싸움에서 민주당한테 거의 완승을 거둔 셈이죠. 네.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차지하면서 그래서 총선까지 결국은 다 진단하고 한 그러니까요. 그 총선을 과반수까지 가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는데 그 흐름에 보면은 결국 오세훈 그 서울시장의 그 사건으로 벌어진 이것이 무상급식 사건이 결국은 현재 상황 직전까지는 물론 지금까지도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후보였던 거예요. 물론 박근혜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뒷받침이 돼서 그걸 또 상황을 잘 이렇게 활용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은 결국 흐름은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문재인 후보도 저력을 느낀 게 계속 어쨌든 이 선거 판세라는 건 추세인데 계속 지금 상승세여서 좀 끝까지 가볼만 하겠다. 혹시 이제 안철수 후보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좀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도 차가 결국 국민의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국민의 동의나 뜻은 그 여론조사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면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만약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단일화가 쉬울 거예요. 근데 누구를 내놔도 승산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물론 두 중에 한 사람만 나가면 이럴 때는 좀 골치 아파요.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기 욕심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나 버리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의외로 문재인 후보가 그리고 그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그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주자들이 엄청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까 말한 그 안철수를 돕는 성격들 얘기 쓰면서 그런 민주당의 그런 경선 혼란도 하는 범죄를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 경선이 막 말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거의 끝날 무렵에 문재인 후보 지지도가 치고 올라와서 지금 오늘은 경선 이제 효과는 보긴 봤어요. 그 컨벤션 효과 톡톡이 났고 물론 이제 저거는 있어요. 그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그 누가 야권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 요 조사를 해보면은 얼마 전에는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문재인 후보가 높아요. 맞아요. 그 안철수의 지지부진함에 그 좀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있어가지고.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 한 변이를 더 들어가서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자에서 문재인 후보를 택한 게 월등히 높아요. 아, 그래요? 50몇 %가 나왔더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역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선택,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내가 새누리당 지지자다라고 했는데도 이제 어쨌든 문항 자체는 두 사람 중에 선택해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럴 경우에 뭐 이쪽이 오히려 뭐 쉬워 보인다 이렇게 뭐 이런 수 있는 거지.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야권 그 후보로서 적합도 이 여론조사 부분은 그 대목을 검증을 해야 돼요. 앞으로 혹시 뭐 이거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론조사 약간 함정. 그렇죠. 이제 허점. 그럼 이제 다음 대통령은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지도자 상은 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97년 대선 때는 이제 그 남북 문제가 좀 화두였고 2002년 남북 때는 문제가 화두였다기보다는 그때는 97년 IMF 때문에 IMF. 그저 심판하자는 주의였지. 그렇지. 그때는 해고적 투표를 많이 근데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JP 연합까지 해가지고 간신히 됐다라는 게 거죠. 정말 어쨌든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네. 남북을 좀 관계를 발전시켜가지고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리스크,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국민들한테 먹혔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물론 그때는 또 이때 흐름이 좀 물론 변화도 있었지만은 그 문자 메시지가 그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 그렇죠. 문자 메시지로 맞아요. 막 투표 격려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그리고 하여간 노사모 같은 그런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 그치, 뭐 그 이런 게 바람을 있었죠? 네. 그 당시에 그 월드컵이 그 젊은 사람들의 그쵸. 바람을 네.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월드컵도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또 효선 미순양 사건 이것이 그런 것도 약간 있었죠. 반미적인 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었고 2007년은 약간 경제가 제가 그거는 무조건 경제. 그때는 경제였어요. 경제. 그러니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그 나는 집값이 지금도 제일 얘기를 큰 문제였죠, 뭐.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대학생들 상대로 그때는 단연 또 이 개혁 진보 세력의 후보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지지도에 비해서. 근데 200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결과하고 대학생 상대 여론조사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대학생들 여론조사 중에서 이명박 지지도가 높게 나왔어요. 이제 취업난 뭐 이런 경제 그리고 문제 때문에. 뭐 자영업자랄지 그러니까 소위 서민층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그 주요 지지 기반인 서민층에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못 살겠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좀 잘 살게 해달라. 그거는 그 이명박 후보는 뭐 도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다. 나만 좀 살게 해주면은 그거는 뭐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정서가 지배를 해서 500만 표 차이가 났던 것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주요 그런 이슈 아젠다 또는 어떤 그 시대정신 부분에서는 거의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복지, 일자리, 뭐 경제민주화 같은 얘기 그것이 다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경제민주화 한꺼번에 기득권층이 아닌 좀 이렇게 서민들도 좀 잘 그렇- 어느 정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낌? 그런 거죠. 뭔가 하여간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완전히 그 배반을 당하면서 그 분노가 이제 그 분노가 지금 이 대선판에 그 가장 기초에 자리에 깔려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문재인 후보가 그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앞세운 것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본인들이 제시한 그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솔루션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각 후보들의 그 특성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그런 그 산업화를 주도한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 그 경제에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그리고 뭐 남북 문제도 그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경직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김정일을 만난 적도 있고. 아버지도 뭐 그래 북한. 그래서 상당히 안정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결국 그 박근혜 후보 주변에 포진한 세력들이 너무 올드하다.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움일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의 문제는 이 친노 패권주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 친노의 진정성을 난 늘 평가를 해왔던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주변에 우리 그 집사람까지도 그 친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 그걸 어떻게 또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가장 기본 덕목인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지적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을 못한대요. 그게 큰 그거는 굉장한 약점이거든요. 아니 여태까지는 그런 정치는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제가 좀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한 두세 번 만나기 전까지는 잘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두세 번 만나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화력은 문재인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우리 출입 기자들 정보보고를 봤는데 뭐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에서 아직도 나를 아는지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그럴 정도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타고난 그런 어떤 사람들 한 번만 보면은 이름과 그 인상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것 그건 중요한 강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한테 좀 대면하고 그러니까 친화력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거 문재인 후보는 그 부분이 좀 약점인 것 그렇다고 같고요. 해서 사실 뭐 근데 그것이 일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새 정치,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당에 되니까. 그것이 그렇죠. 꼭 필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옛날 정치를 할 때는 굉장히 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새 시대 정치에서는 그 결정적인 핸디캡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네, 생각을 MB도 해요. 그렇게 잘 기억해서 결국은 이제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고 아마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 후보에 뒤지지 않을까. 새 시대라는 거, 새로운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에 그게 네. 좀 세 사람의 공통점,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후보를 새 정치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쇄신을 네, 그렇죠. 이미 무기로 해서 상당히 또 여태까지 효과를 봤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또 자기가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이렇게 그런, 물론 실제로는 이제 지금 계속 구태 정치의 비리 막 이런 게 드러나고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시대 정신인 거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제 그 대목 과거사 문제하고 측근 비리 문제, 부패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금 발등의 불로 떠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거기도 이제 검증을 그동안 이제 검증이 계속 미루어져 왔고 뭐 일부 문제가 뭐 조금은 걸러지긴 했지만 뭐 본격적으로 또 한 새누리당에서 벌써 뭐 20가지를 이렇게 수집해 놨다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격, 그러니까 좀 뭐 약간의 말의 불일치, 말이 뭐 안철수 생각에서 나온 거하고 과거에 뭐 얘기했던 얘기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 대목을 어떻게 잘 넘어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뭐 가랑비에 어떻다고 한두 가지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야박하다 할 정도로 확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안 후보 쪽에서는 다 자신 있다. 그 목동녀 사건처럼 자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너무 또 찌질한 걸로 공격을 하면 오히려 공격한 사람들이 역효과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정말 안 후보가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방어용으로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그 네거티브로 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죠. 특히 이제 또 박근혜 후보는 뭐 여러 가지 그 옛날 청와대 시절에 뭐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러면은 뭐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그런 것은 그 지양을 해야 되죠. 뭐 옛날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 청와대 시절 얘기가 또 전혀 다르고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그 소모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들 그야말로 어떻게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책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그 목표를 이뤄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충족을 시킬 것이냐 이거지 이걸 중심으로 나머지 3개월의 대선 기간이 진행이 돼야지.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단일화 부분이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단일화에 모든 국민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에 너무 이렇게 이슈가 몰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 자체를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정책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해서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감동을 주는 뭐 일부 뭐 조국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청춘 콘서트 방식의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하던데 뭐 그거야 뭐 그쪽 정당에서 이제 결정할 일이지만 하여간 그런 단일화까지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올바른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주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정치의 본령이겠죠. 그렇죠. 네, 시사한타 H 오늘은 이계성 수석 논설위원 모시고 90일 남은 이제 대선의 판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각 후보들의 면면 또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논설위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선서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지요? 과연 이 같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시사난타 H 4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고요. 제작에는 디지털뉴스부의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